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중에도 어떤 아파트는 완판을 했지만 또 어떤 아파트는 통째로 아파트 단지 통째로 미분양이 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강남 4구다 이러면서 뜬 곳이 서울 강동구 쪽인데요. 강동구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살기 좋은 단지들도 여기저기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역세권 아파트가 청약할 때는 6대1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들을 하지 않으면서 분양 물량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지 거의 전체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특이한 건 요즘은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고 하면 관심들을 많이 갖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보다 분양가가 1억 원 정도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강동구 SI 팰리스 강동 센텀 2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23년 말에 분양을 했는데 청약할 때는 분명 6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6대1이니까 이건 뭐 계약은 다 되겠네라고 했는데, 계약이 총 80가구 중에 단 3가구만 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위치도 강동구 내에서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 그 바로 옆 라인인데요. 400명이 넘는 예비 당첨자들도 당첨을 포기했고 단 3가구만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이 아파트와 함께 분양한 오피스텔 12개실이 있는데 이건 단 1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후분양으로 공급된 센텀2 이미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을 받았는데 아파트 77가구와 오피스텔 12개실이 고스란히 준공 후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된 거죠. 시행사의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데는 서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 분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경우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최상급의 위치에 인근 시세 대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대략 한 30% 이상이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심지어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이 어려운데도 경기도권에서도 신청을 했죠. 자, 물론 지금 강동구 길동 아파트와 서초구의 메이플자이랑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분양시장에 대한 분위기, 실상을 체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강동구 이 단지의 분양가 전용 42제곱미터가 최고가 기준 6억 4,9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을 놓고 보면 그 길 건너에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인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라는 것이 작년 7월에 분양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1억 원 정도 낮게 분양을 한 거죠. 그런데도 미분양 났습니다. 참고로 그 길 건너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도 미분양이 났었죠. 지금도 여기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SI 팰리스 강동 센텀2 여기가 이제 옆 단지랑 비교하면 한 15%가량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했는데도 미분양이 났다 이겁니다. 청약자들이 청약하러 올 때의 마음과 직접 계약을 할 때의 마음이 180도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났을까?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가? 이유가 수십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또 분양가입니다. 돈이라는 거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옆단지 분양가보다는 싸다, 이런 홍보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분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기준이 돼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하지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이것보다 그냥 그 가격도 비싸다 이겁니다.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입지, 또 계속 오르고 있는 분양가, 새 아파트, 전철역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그 가치 대비 비싸다. 그래서 분양받아도 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분양가는 뛰어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저렇게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이익이 되는데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뛰려면 이게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죠. 이게 잘 못 짓고 후져서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서울 동작구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라는 아파트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는 분양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올해 3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도
미분양입니다. 아파트도 잘 짓고 입지나 상태도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인 이유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23년 12월 작년 말에 미분양 197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총 29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가구 수보다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죠. 그런데 당첨자 중에 대다수가 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실제 계약한 가구를 보니까 39가구밖에 안 됩니다. 원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이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23년 10월에 분양한 아파트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청약 경쟁률이 17대 1 정도였습니다. 결국 또 미계약이 터지면서 지금도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 중에는 뭐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사서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엑시트를 생각하는 분들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서 얼마가 오르면 나는 이익을 보고 엑시트 해야지, 탈출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산을 머리에 먼저 스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거의 없는 분양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분양가가 너무 뛰어서 분양받는 분들이 정작 2차 매매 시에 이익 볼 수 없는 갭마저도 누가 먹었냐? 시행사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어야 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분마저 지금 세대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했죠. 자, 뭐 여러분 의견 중에는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안정시키려면 제가 볼 땐 땅값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LH에서 토지 분양한 것 땅 많지 않습니까? 그 땅을 시행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잡으려고 아주 비싼 가격을 써서 샀습니다. 시행사들이. 그런데 그 땅들이 지금 계약금은 치르고 중도금부터 미납인 상태인 땅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돈줄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LH에서는 원칙대로 그 땅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시행사들이 이걸 좀 싸게 될 것이고 그럼 분양가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그걸 지금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그대로 두면 은행 이자만 올라가고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가에 다 녹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런 이자분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양가는 또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분양가가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요즘 비싸 하면서 그냥 분양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걸 아예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LH에서는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르텔 아닐까요? 카르텔. 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되면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악성 미분양은 서울에서도 500가구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자, 어떤 데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말씀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분양을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안 받는 이유를 저희처럼 바른말하는 유튜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분양가를 좀 더 착하게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팔리나? 다 팔립니다. 자, 분양받는 사람들은 실수요자 반, 투자자 반으로 본다면 투자자도 뭐 먹을 게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인구가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사의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언제부터냐? 4년 후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정말 난리 난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3년 4분기 현재 합계 출산율이 0.6명으로 또 줄어들었죠. 3분기까지만 해도 0.7명이었는데 4분기 때 훅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0.6명. 이건 저출산으로 보자면 세계 1위입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세계 1위입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3명으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 2023년 통계인데요.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지난 5년 동안 어린이집이 24%나 줄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세우고 또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사실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인식인데요. 물론 뭐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않고 물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지금요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은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의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3년생부터 66년생들이 은퇴를 했고요. 67년생, 73년생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은퇴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 데이터로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인구 989만 명 중에 베이비붐 세대가 한 137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의 인구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58세 정도로 돼 있죠. 대부분 이분들이 은퇴 시기에 놓여져 있고 은퇴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를 걱정하는데 집값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에 수입은 없고 나가야 될 돈들은 많습니다. 자, 연령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1위가 50대입니다. 지금 2위가 40대, 3위가 60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2024년 나이로 51세, 52세, 53세, 54세입니다. 이때 이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자, 나이당 한 90만 명 정도가 넘는 70년생, 71년생, 72년, 73년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50세가 91만 8천 명이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24만 9천 명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신생아 출산 숫자는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50년 사이 66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0년의 차이를 비교하니까 너무 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년만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한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 평균 나이를 40세라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경제 주축이 될 나이가 지금의 20세죠. 자, 그럼 20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가 84만 1000명, 20세가 53만 6천 명. 그러니까 차이가 한 30만 5천 명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가 과연 20년 뒤에 15년 뒤에도 그때 가서 비쌀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막 짓고 분양가가 막 올라가고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30만 줄어드는 20년 뒤에는 그때 가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수도권 여기저기서 짓는 아파트들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교통이 좀 불편한 곳이라면 공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재건축 연한이 30년입니다. 아마 이것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럼 30년을 아무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50세가 91만 8천 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한창 열일을 할 나이가 30세라고 본다면 30세가 70만 7천 명입니다. 인구 차이가 21만 명 정도 나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자리와 먼 곳에 짓는 아파트들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겨두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얼마 전 폐교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는데요. 서울 시내의 초중고 중에서 네 번째로 폐교한 학교죠. 자, 지금까지 서울시 안에서만 금천구의 홍일초등학교가 2015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강서구의 영강초등학교가 2020년에 폐교됐고요. 그리고 공진중학교도 2020년에 폐교됐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이 이러한데 지방은 과연 어떨까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폐교가 있는 곳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셨죠? 학령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란 게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닐 연령인 만 6세부터 21세까지 인구를 보통 학령 인구라고 말합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서울 학령 인구가 113만 8,4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2027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도는 99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자, 2040년에는 66만 명 정도로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 보는 학생들이 확 줄어드는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아파트 가격 과연 계속 오르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정말 미친 가격이다 할 만큼 비싸니까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서울을 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서울을 벗어나서 가장 많이 이사한 곳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산입니다. 고양시라고 하는 곳이죠. 젊은 부부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도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탈서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서울 강남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실버타운에 가깝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행 속도도 정말 많이 느립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의 젊은 층은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대치동 쪽으로 가면 학원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의 생동감이 좀 돕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강남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젊은 세대가 강남에서 보인다, 이건 뭐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해서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밑에서 계속 얹혀 살거나입니다. 자, 우리의 주거용 부동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또 반대로 이런 지역은 분양가만 비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계속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이 뭐냐? 학군과 일자리. 경기도 지역에도 학군이 좋거나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괜히 분양가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극과 극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샀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보다는 서울의 집값이 그나마 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다,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겠지만 그냥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지방보다는 서울이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서울에 집을 매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가격을 쫓아서 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뭐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학군이 그저 그렇거나 또는 도시 발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일자리와 먼 곳의 서울은 서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치 쪽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행여나 이 선거철 가까워지면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선 의원이 나온 지역은 발전이 좀 더딥디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고이면 썩는다, 이거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도 고이면 생각이 썩습니다. 오늘 인구 문제와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이래도 미친 듯이 계속 또 뛸까요? 계속 뛰다 보면 얘는 어디까지 갈까요? 한국은행도 2023년 12월에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집값이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가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NYT에서는 한국이 인구가 줄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리면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로스트하우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런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축소, 인구 절벽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출산율이 1.8명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현재 인구가 2,6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5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 0.6명, 북한의 출생률은 1.8명,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이것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아파트 가격, 제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꼭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분양가 정말 비싸죠. 분양을 받고 싶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마저 깨버리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년 하반기를 넘어서 집값이 막 하락하던 22년 6월 말에 가입자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18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버리는 겁니다. 자, 최고치일 때가 2,703만 1,91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3년 12월 말 기준 2,561만 3,522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 반 만에 141만 8,38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40만 명 정도가 청약통장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 세대 10명 중에 4명은 주택청약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청약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집을 샀더니 오히려 없던 돈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그토록 조심하라고 얘기 드렸던 곳이 바로 서울 강서구 쪽, 인천 미추홀구 쪽이었는데 제 영상을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은 특별히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쪽 지역부터 가볼까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조례금호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23년 11월에 매매가가 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반 뒤에 전세가가 1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집을 사자마자 한 달 반 만에 4,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 겁니다. 물론 전세금은 일종의 빚입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천시 연향동 동부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용 76제곱미터가 지난 23년 12월 19일에 매매 거래가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한 달 뒤인 24년 1월 19일에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여기 역시 1천만 원의 돈이 그냥 생긴 겁니다. 집을 매수만 해도 전세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없던 돈이 막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뭡니까? 매수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전세를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깡통 전세입니다. 자,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갭투자를 이 정도 갭으로 하면 차후에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바로 전세 사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가볼까요? 구미시에 가보겠습니다. 진평동 진평 미래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역시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11월에 7,550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3년 12월 같은 달입니다. 딱 한 달 만이긴 한데 같은 달이에요. 9,700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도 2,1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한 9,500만 원 정도 하는데 7,550만 원에 사신 분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급매로 싸게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급매로 나름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시다가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지역,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 특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갭이면요, 전세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급매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이익입니다. 자, 경상남도 김해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계동 화정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8일에 9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됐는데 역시 같은 달 23일에는 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동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 전용 49제곱미터의 평균 매매가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합니다. 결국 매매가와 같은 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 겁니다. 사신 분 입장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오히려 남은 거죠. 자, 지방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도권에 GTX 노선 개통 소식과 또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자꾸 커지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직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오르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GTX 개통한다 이런 뉴스가 연일 언론에 노출되면서 또다시 심리가 요동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 파주시 쪽입니다. 파주시 금천동 쇠제마을 뜰한채 5단지 아파트를 보면요, 경의중앙선 금천역이 조금 위에 있고 금능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12월 21일에 1억 7,19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딱 열흘 뒤인 31일에 1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세를 계약하자마자 오히려 1,890만 원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파트 최근 평균 매매가가 2억 한 2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급매로 매수하신 분의 물건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의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 매매가와 전세값의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집은 내놔도 안 팔리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안 팔리는 집을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갭 투자 언제들 많이 하냐면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 전세가가 상승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갭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바로 지금 같은 현상이죠. 매매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갭 투자 한번 해볼까? 내 돈은 들어가는 게 없네? 라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입니다. 또 특이한 거래 중에 하나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딱 붙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 경기 북부 지역이죠. 의정부 밀락동에서 이런 거래가 나왔는데 밀락 청구의 1차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11월에 2억 6,500만 원의 매매가 거래가 됐고 딱 한 달 뒤 12월에는 같은 금액의 전세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서 전세 주고 내 돈은 영원 안 들어간 겁니다. 이 아파트 최근 평균 매매가가 2억 중후반, 지금 거래된 가격이죠. 23년에는 2억 초중반이었습니다.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매매 거래가와 전세가가 딱 붙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데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세금 문제랄지 아니면 직장 문제랄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전국에서 갭 투자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아실의 정보에 의하면 경기 수원 영통구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투자의 호재를 발판으로 이 지역도 갭 투자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곳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갭 차이가 안 나니까 바로 들어간 거죠. 사실상 마이너스 갭이 나고 있는 지역들, 마이너스 갭 투자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깡통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깡통 전세의 문제는요. 집값이 더 하락하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깡통 전세를 놓는 분들은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대출이 되니까 저렇게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대출이 되니까 전세가를 비싸게 받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9,500채가 넘습니다. 서초구에도 한 6,500채 정도가 있고요. 동작구에도 9,000채가 넘게 지금 임자만 나타나면 바로 매도하려는 매물들인데 이게 왜 안 팔리냐 하면요. 21년 최고가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집주인분들이 매도 호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뒤로 좀 협상하자 하면 웬만하면 좀 더 싸게 협상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9만 호에 가깝죠. 자, 분명한 것은 24년도에는 매도자의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의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경매로도 아파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서울 구파발역 인근에 위치한 은평구 진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은평 스카이뷰 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4억 8,8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인데 생각보다 많이 싸죠. 이 아파트의 동일 평수 물건이 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한 10억 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경매마저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운이 좋으면 70% 정도에도 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올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다가 하반기가 되면 전세가는 다소 주춤하거나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21년 11월 급락할 때부터 23년 1월, 작년 1월까지 한 1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2,200건대 이상으로 반등한다면 슬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심을 갖되 마구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이 하락 기간이 길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대출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죠. 이건 금리를 낮춰가면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단계, 이 단계로 가기 위한
행동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대출 이자가 낮아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출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대출의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하향 안정화만이 지금 힘든 이 가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향 안정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LH에서 공개 매각하는 땅값 이걸 좀 낮춰야 합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땅을 살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못 치는 땅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 땅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내놔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주고 있죠. 그런 땅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공개 매각을 하면 그나마 땅을 좀 싸게 확보하는 시행사들이 그래도 좀 더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하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대출의 양이 많은데 이자 좀 내려준다고 집값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야, 10,000명이 몰렸습니다. 10,000명.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공급되는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10,000개가 넘는 통장이 몰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초구 이 지역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한 10억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10,0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린 겁니다. 당첨이 되면 최소 5억에서 한 10억의 이익을 보고 들어간다 이거죠. 지난 5일에 청약을 마감했는데 저희들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마도 역대급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몇 가구 모집에 10,000개 이상의 통장이 몰렸냐면 특별 공급 청약 81가구 모집에 1018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123.7대 1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인데요. 몰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애 최초 청약 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전용 43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의 81가구 특별 공급이었는데요. 생애 최초 청약자가 6,910명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2,581명 이렇게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분양가를 보니까 아이고 진짜 전용 43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 10억 6,300만 원에서 한 1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용으로 보자면 평당 거의 1억 수준이죠. 자, 전용 49제곱미터 대략 15평인데 분양가가 13억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15억대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걱하는 가격입니다. 가장 많이들 선호한다고 하는 평수인데요.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인데 전용은 18평이죠. 일반 분양가가 17억 3,300만 원에서 한 4,200만 원 선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는 그러면 얼마냐? 12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일반 분양가보다는 한 5억 정도가 저렴하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의 폭이 한 16억 정도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이런 가격을 제가 읊어드리긴 했습니다만 분양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이렇게 분양가가 올랐는데 분상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그냥 막 분양가입니다. 자, 이거 정말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포구에 한 50평 구형 아파트를 팔면 서초구의 신축 18평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용 면적 43에서 59제곱미터까지 총 8개 주택형에 대한 청약이 최고 경쟁률은 49제곱미터 A타입에서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경쟁률이 712대 1입니다. 경쟁률이 이 정도면 당첨될 확률은 가히 로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년 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로또였어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로또처럼 안 맞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참 그것과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작년 11월 얼마 전이죠.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의 특별공급 청약률이 108대 1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대략 앞단위가 한 7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전용 59제곱미터의 최고 분양가가 한 17억 원이 넘게 책정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입주한 반포 원베일리의 같은 평수가 2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메이플자이와 반포 원베일리는요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10억 원가량 낮게 분양했다
해서 10억의 차이를 생각해서 그만큼 이익을 볼 줄 알고 청약 넣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당첨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용 4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당첨자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생각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5억 원가량 되는데 내 돈 15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이걸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신혼부부가 특공을 받는다고 해도 15억의 현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메이플 자이는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그 잠원동에 위치해 있는데 신반포 8차, 9차, 10차, 11차, 17차 이 아파트들을 통합해서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잠원역 또 7호선의 반포역과 아주 근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참 좋긴 하지만 분양가가 이렇게나 비싸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합니다. 뭐 지금 많이 몰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싸다 해서 몰린 거겠죠. 10,000개의 통장이 몰렸다. 이게 여러분 실수요자들만의 숫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투기 수요의 통장도 많이 가세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홍보가 먹혔습니다. 당첨되면 10억을 번다 이런 홍보가 먹힌 거죠. 왜 10억을 버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베일리를 기준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10억 싸다 해서 10억을 번다 이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요즘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면 보통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 얼마가 싸다 라는 표현들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최고의 커뮤니티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 평가 시에 꼭 필요한 그 인근 시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꼼수들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몇 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되기 수개월 전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를 누군가 최고가로 매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분양하는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인근 아파트에 거래됐던 최고가의 매매 거래가 거래 취소되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요즘 서초구의 아파트가 강남구의 아파트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많아진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찐 부자, 강남의 부자들은 강남구보다 서초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초구가 요즘 핫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초구가 강남구보다는 살기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게 문제입니다. 메이플 자이에 청약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금이 좀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계약금도 분양금액의 20%를 차지하거든요. 20%를 급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분양대금의 50%인 중도금 대출도 이게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 후불제입니다. 보통 분양이 안 되는 곳에서 무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이자는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나중에 시행사가 분양가에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무이자라는 거지 세상에 무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 주고 돈을 빌려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이 뭐 잘 될 거니까 아예 대놓고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것을 다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득이 적거나 또는 부채가 많은 무주택자분들은 당첨이 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다 이겁니다. 씁쓸하죠? 우리가 어느새 아파트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오르기만 하는 이 분양가 이게 집값이 비싼 건지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없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소중한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와 또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의 중심선에서 가만히 보면 과연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가가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